자, 이번에 볼 게 이제 집단 기억과 역사 의식인데요. 자, 이 집단 기억과 역사 의식이 이제 배경이 됐던 것이 서양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난 그 유태인 대학살이에요. 예. 유태인 대학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600만 명이 죽었다고 하죠. 근데 이게 원래 이제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역사 팩트인데 근데 나중에 이제 70-8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일부 인제 나라에서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유태인 대학살은 없다. 다 조작된 거다." 자 이런 식의 인제 망언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서 기억에 대한 이제 문제점, 기억이 이제 어떤 것들 집단 기억이 어떤 것에 대한 연구가 이제 되는 어떤 배경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집단 기억과 역사 의식이라는 것들이 인제 있는데요. 이 남색책에 있는 내용이죠. 집단 기억은 이제 일종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기억을 말한 거죠. 어떤 특정한 공동체나 국가나 이런 데서 믿고 있는 기억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인제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집단 기억이 일종의 조작된 거다. 아 그리고 모든 기억은 다 상대적인 거다. 절대적인 게 없다. 그래서 좀 객관화시켜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되는 입장에서 역사의식을 강조해요. 대입된 거야. 자 근데 이제 그럼 집단 기억하고 역사의식이 꼭 대입된 것이냐? 그건 아니다. 오히려 집단 기억 일부 중에 오히려 역사의식에 부합된 것이 많다. 좀 객관화되고 그런 것들이 많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 식으로 인제 뭐냐면 그 남색지에 구성이 돼 있는데 이걸 이제 대안기억이라고 하죠. 대안기억도 집단 기억의 하나다. 이 대안기억이 역사의식과 연결된 부분들이 있다. 반기억 같은 것들이.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어딜 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치고 있죠. 그럼 러시아인들 푸틴뿐만 아니라 러시아인들이 어떤 그 집단 기억을 갖고 있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키예프 루시 예. 키예라고 하죠. 요즘에 키예 루시의 어떤 이제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동슬라브의 이제 같은 민족이다. 어 그런 이제 집단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국가고 같은 민족이다. 뭐 이렇게 이제 러시아인들이 생각하죠.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 러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집단 기억이죠. 그래서 이제 키예프 루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같은 핏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인들은 다른 기억을 갖고 있어. 대한 기억이라고 그러죠, 이걸. 근데 이 대한 기억도 우크라이나인들 입장 때는 일종의 집단 기억이에요. 이 러시아나 이 푸틴의 집단 기억과 다른 또 다른 대한 기억. 그러니까 꼭 우크라이나만의 집단 기억을 갖고 있어요. 얘네들 입장을 볼 때는 뿌리는 같지만 너희들하고 차이는 있다. 어? 오랫동안 그 당시 서구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더 러시아 소련이 집권할 당시에 우리가 얼마나 핍박을 해 갖고 대규모 아사 상태가 있지 않냐. 너희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가 이제 그 일본을 보는 것처럼 이런 적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 우크라이나의 집단 기억이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집단 기억이 대입 투쟁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역사 의식을 이제 입장에 볼 때는 어 객관적이고 다양하고 그 집단 기억의 상대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 기억을 이제 비판하면서 인제 그런 객관적으로 봐라 하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려면 좀 다양한 의식도 이제 포함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우크라이나인들이 대한 기억을 받아들여 갖고 역사 의식을 형성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러시아의 어떤 집단 기억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집단 기억, 대한 의식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걸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객관적인 기록 기억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게 역사 의식이죠. 그래서 집단 기억과 역사 의식이라는 게 대입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집단 기억 중에 대항 의식 부분은 비판적 의식, 그러니까 집단의 어떤 왜곡된 집단 기억에 대한 대항 의식 기억들은 받아들여서 역사 의식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럼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기억이라는 건 언어로 표현됐고 사회 집단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저 러시아인들 나름대로 러시아인들 집단 기억을 갖고 있고
우크라이나인들의 어떤 집단 기억을 갖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공유된 집단 기억을 가진 집단들과 다른 집단 기억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를 통해 개별적인 정체성을 형성하죠. 예.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인들이 다르다고 생각하죠. 우크라이나들은 러시아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죠. 예. 그리고 이걸 제도화된 교육을 통해서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고요. 근데 푸틴이 지금 되게 잘못된 게 뭐냐면 지금 막 러시아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막 러시아하고 지금 대항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오히려 이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흡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크라이나에게 어떤 집단적 정체성을 지금 계속 만들어주는 거야. 이런 스토리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들이 러시아를 격퇴해 가지고 물리친 그 여러 스토리나 영웅당 이런 것들이 후에 이제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기억 속에 남게 되죠. 그리고 제도 교육을 통해서 계속 애들에게 전달될 거 아니에요, 후손들에게. 그러면 이런 기억들이 계속 쌓이면 결국에 러시아인들과 우크라이나들은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지고 우크라이나는 '아 난 러시아인이 아니라는 거부감이 생기고 어떤 확실한 정체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푸틴이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잘못된 방향이에요 지금. 하여튼 이 집단 기억의 특징은 집단 외부에 대한 배타적이고 집단 내 지속성, 영속성,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기능을 하냐 독재자들에게 어떤 특정한 기억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문제점을 뭐냐면 은폐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할 측면이 있죠. 예. 자, 그러면 국가가 이 강요한 집단 기억을 반발하면 국민들이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가 있죠. 예, 예를 들어 이제 건의 정권 주의 정권 시대 때 그 6.25 전쟁이라든지 5.18 민주항쟁에 대해서는 그 학교 안과 밖의 내용이 좀 차이가 있었죠. 5.18 민주항쟁을 이제 폭동이라고 얘기하고 전달 시간 때 밖에 나갔더니 "아 이건 아니다.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그 강요한 집단 기억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항 기억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역사의식과 이제 집단 기억의 관계를 보면 역사의식은 현재에 대한 역사성을 이해하고 상대적 인식이고 정통적인 내용에 대해 반상적 비판적 입장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집단 기억에 대해서 뭐냐면 비판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집단 기억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역사성에 대한 인식 없이 사건의 신화적 원형을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그 팩트만 부각시키는 거야. 자,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를 형제 국가, 그다음에 자기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고대에서 거슬러 올라가고 저쪽 키예프 루시 때 같은 그 국가를 형성했다. 그것만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이 소련 때 그 박해를 했던 우크라이나를 박해하고 스탈린이 막 박해하고 그런 것들은 다 없어. 그런 기억들만 한쪽 기억들만 강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 외의 기억들은 다 뭐냐면 삭제하고 그래서 어떤 모호함도 용납하지 않아. 그 외에 자기가 요구하는 기억 외에는 다른 기억도 모호하지 않아. 용납하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역사의식의 측면은 요건 또 비판만 키예프 루시 때는 같은 민족이었지만 어 한동안 우크라이나가 그 폴란드 리투아니아 왕국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한 거의 300~400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 15세기 14세기 말에서 거의 18세기 17세기까지 지배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서구의 문화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당시 또 우크라이나의 어떤 탄압 소련 시대 때 소련 그 시절 때 우크라이나 독립운동도 탄압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그 홀로도모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아사 상태 이런 것도 이제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숨기고 요것만 강조하는 키예프 루시만. 그러면 역사의식에서는 요걸 이제 들춰내는 거죠. 이게 "너네들이 그만큼 탄압했다. 교정해라." 자, 그러면 요렇게 보면 이 집단의식과 역사의식이 대입될 수 있지만 또 그런 게 그럴 수밖에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 요 집단 기억 안에서도 대항 기억이라는 게 있죠. 이 우크라이나에 가지고 있는 대항 기억도 일종의 집단 기억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객관적 역사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집단 기억 의 이제 수용성 보면 집단 기억 안에 대항 기억, 반기억이라고 하죠. 카운트 메모리라는 그 대항 기억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사의식 개조 속에 집단교육을 포함시켜 모든 종류의 이해 방식을 포괄한다. 그 이런 집단교육도 왜곡된 것도 있지만 왜곡되지 않은 또 다른 교육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역사의식을 받아들여서 비판적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집단교육과 역사의식의 관계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얘기는 이제 여기는 왜 집어넣냐면 이 집단교육과 역사의식은 이제 어디에 속하면 사회적 역사의식에 속해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부분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역사의식의 유형과 발달, 심리적 역사의식을 좀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삐아제 발달 단계의 이론을 받아들였죠. 예. 그래서 이제 일본 학계에서 연구하는 였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이토 시노시예요. 이 사람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첫발을 이제 끄는 디뎠는데, 자, 이 사람은 이제 그 피아제 피날레 모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단 피아제 피날레 모델 뒤에 얘기했지만 주로 실험 연구를 했거든요. 단순히 말로만 생각해서 생각해서 적어놓은 게 아니라 실험 검증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소학교와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금상의의식, 변천의식, 역사적 인과관계의식, 시대구조의식, 역사적 발전의식 이렇게 구분했죠. 네. 여기까지는 전조작기.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부채조작기.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잘못했네요. 네. 여기 고금 변천의식 여기까지가 부채조작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형식조작기. 이렇게 구분을 했어. 그리고 이제 이 사람도 이제 마찬가지로 할렘처럼 역사 발달 이해는 늦어서 청소년 중기에 들어와서 가능하다. 보통 다른 교과보다 늦다는 연령 지체를 받아들였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도 있죠.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과거는 할아버지가 태어날 때 생각할 정도면 5학년 돼서 추상적 과거 생각할 수 있다. 자, 요거는 금속 상위 의식이야. 금속 상위 의식은 오늘날 예전의 기억을 뭐냐면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정확히 이제 구분되기 이제 시작되죠. 예. 참 금속 상위 의식은 예전과 뭐냐면 지금은 정확하게 이죠. 이 닫을 입자로 해석할 수 있어요. 구분하는 의식이죠. 예. 요건데 요 단계는 이제 뭐냐면 1, 2학년 여기에서 구분하지 못했다가 여기는 구분되기 시작한 거야. 예. 그러면서 이제 구분되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 변천 발달 의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까지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죠. 예. 여기까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시대구조식과 역사발전식, 형식적 조작기는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약간의 기미가 보이고 대부분은 중학교 들어가서 형식적 조작기 때는 중학교 들어서 들어간다. 시대구조. 그러니까 역사 교육을 제일 본격적으로 해야 할 시기가 이 중학교 들어와서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렘의 연구 방법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군 상해 의식, 그다음 변천 의식, 역사적 인과관계 의식, 그다음에 시대 구조 의식, 역사 발전 의식, 요거 단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문제점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이에요. 자, 역사 의식을 정대적 고정적으로 파악하여 학생의 발달 수준과 연령 발달 단계의 경향만 기수했고요. 네. 발달 원동력 같은 각 단계 원동력을 제시하지 못했죠. 자, 발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심과 조건, 발달 과정 언급하지 않았고 양자의 관계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이행하는 과정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실제 교육 활동에서 유용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각 단계에만은 교수 학습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뭐 이런 문제점인데 요거 암기해 두세요. 자, 삐아제 이제 뭐냐면 의의는 그냥 삐아제 사이토 연구의 의의는 그 밑에 있죠. 그래서 삐아제 계통의 사고 발달을 수용해서 이걸 좀 더 역사 교육의 진전을 인도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후에는 역사 의식 발달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토의 연구는
후에 일본 학계에 영향을 줘서 사이토 시노시의 어떤 유사한 연구 사례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남색책에 있긴 있는데 굳이 그 유사 사례까지 밑에 있는 연구 결과까지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과감히 커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의식 단계, 그다음에 요 3번, 그다음에 문제점 요것만 좀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분류 능력과 시간 개념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남색 책에 있는 내용인데 요것도 앞에 이제 뭐냐면 삐아제 이론을 받아들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삐아제 이론을 적용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책에 보시면 뭐 타바 이론도 나오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시계대 이론도 나오고 등등, 그다음에 시간 반영 개념의 발달 등등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것만 좀 볼게요, 시계 이론만. 요거는 뭐 나올 가능성이 없고 이 발달 심리학 토대로 시간 개념 발달은 각자 보시고요. 어. 자, 이 사람은 인제 그 삐아제 이론을 인제 뭐냐면 이런 적용해서 아동이 역량이 높아질수록 관계 맥락적 방법을 사용했고 방법을 덜 사용하고 기술 방법적 유물적 충족적 방법을 사용한다 해서 세 단계에 나눴어. 예. 그래서 기술적 방법, 관계 맥락적 방법, 유목적 사회적 추론 방법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자, 기술적 방법은 사물의 외형을 보고 이제 분류하는 거야. 인간의 크기, 형태, 피부색. 예를 들어서 뭐 키가 작다, 크다. 그다음에 뚱뚱하다, 날씬하다. 그다음에 흑인이다, 백인이다. 이런 것들 외형을 분류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관계적 맥락적 방법이야. 음. 관계적 맥락적 방법은 같은 기능의 상호 관련성을 분류하는 거야. 예. 자, 말하고 말차는 떨어져 있지만 서로 연결돼 있죠. 말은 말차를 끌잖아. 이런 것들은 뭐냐면 관계적 맥락적 방법이죠. 예. 그다음에 유목적 추론적 방법은 이게 사회과에서 되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 사회적 사건의 속성을 위한 분류야. 그래서 예를 들어 사과를 과일로, 말을 동물로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사회과 연결돼서 보면 뭐 민족주의 그 뭐야 실효혁명, 이율혁명 이런 것들은 자유주의로 이렇게 묶는 거. 이렇게 이제 유목적 추론적 방법이죠. 큰 개념군에서 작은 개념을 나누는 그런 방법인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아동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요 방법보다는 관계적 맥락적 방법보다는 요 기술적 방법과 융합적 추론적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각각의 인제 그 방법들만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요 방법뿐만.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이다음에 또 하나가 인제 뭐냐 다중분류라는 그거를 제시했어요. 다중분류. 다중분류가 뭐냐? 자, 추상적인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데, 자, 예를 들어 갖고 뭐 미국 혁명, 남북 전쟁, 1812년 전쟁. 이거 아마 이제 1812년 전쟁은 이제 19 세기 때 일어난 뭐 미영 전쟁? 요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인제 얘기하면 미 대륙에 일어난 전쟁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인제 추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다중분류라고 얘기했고요. 다중분류의 교육적 효과는 학생이 여러 가지 사물이나 형상에 대해 분류를 해서 사물이나 형상들 사이의 다양하게 인식하고 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요렇게 인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다중분류라는 개념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요거하고. 자, 그래서 이제 시기의 이론을 한번 얘기를 해 봤고요. 예. 요 타바나 뭐 시간 발달 개념은 뭐 각자 보시고, 자, 하여튼 요런 개념들은 이제 모의 이론을 받아들였다. 피아제 필할린 모델을 받아들였다. 예. 그래서 요 내용들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생각 습관의 역사 사고를 볼게요.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죠. 앞에서 인제 역사적 사고력 관련된 내용은 주로 학자들끼리 추상적으로 논의했던 거야. 아니면 실험 연구를 해도 몇 가지 사례들만 이제 연구를 해 가지고 인제 했던 거고, 요거 세계 생각 습관의 역사 사고는 실제 학생들이 어떤 사고를 생각을 하느냐, 그걸 연구하는 거야. 실제 학생들이 역사학자들의 어떤 이론적 논의가 아니라 실제 학생들의 어떤
사고력을 연구하는 것이 생각 습관으로서 역사적 사고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역사학자들이나 뭐 유럽의 역사학자들이 막 동원됐는데 그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 볼 필요 없고 다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좀 볼게요.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미국의 역사교육위원회가 생각의 습관이라는 걸 제시했어요. 학생들이 어떤 생각의 습관을 생각의 습관을 하고 있나, 역사사고 예, 습관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제시했는데 거기 내용 요소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용 요소들이 쭉 나와 있는데 요거 뭐 다 외울 필요 없는데 다만 이제 예전에 한번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오답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예, 생각의 습관 그 내용 요소 중에 하나가. 그래서 요것만 좀 하면 눈에 발려 두세요. 그냥 요것만. 그러면 이제 역사 생각의 습관 기준은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 드레이크 이론에서 나오죠. 지금까지 10년도, 14년도, 18년도 기출 문제 나왔어.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자, 일단 이제 그 이론적 배경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와인버그의 영향을 받았어요. 와인버그의 이제 사유 비판 분석 과정에서 발견법이라는 거 아시죠? 이런 것들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발견법이나 뭐 생각 말하기 등등. 그래서 우리 보면 와인버그 이론 발견법하고 좀 비슷해. 드레이크 이론, 그 출처 확인, 확증 그 내용 자체가 요거 와인버그의 발견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예. 자, 그래서 이런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4단계를 제시했어요. 자, 요 4단계 꼭 외워두셔야죠. 이건 상당히 중요해. 출처 확인, 확증, 맥락화, 비교적 사고 이렇게 4가지가 있어. 자, 출처 확인은 뭐냐? 이거는 앞에서 이제 제가 와인버그 얘기할 때 좀 얘기한 건데, 저자의 신뢰성이나 의도 사건 당시의 상황들에 대해 의문을 갖는 거야. 예. 그래서 내용을 이야기해서 읽기 전에 꼭 해야 되는데, 저자의 신뢰성, 의도 사건 등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사료가 누구 것인지 그 의도가 검토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 이제 얘기했던 와인버그의 그 발견법 비슷해요. 또 거의 비슷해요, 그냥. 예를 들어 임나일본 부서를 이제 연구하려고 한다. 근데 일본 부서이 어디에 적혀 있는 근거는 일본석에 적혀 있는 거죠. 예. 일본석에 기록된 남한경성이 일본 당시 미야기에서 만든 거다. 그래서 신뢰성이 없다. 그 출처 자체가 신뢰성이 없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밝힌 게 출처 확인해. 학증은 사료 검토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교차 분석이라고 하죠, 보통. 이 교차 분석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그 사료들이 각각 기록이 달라. 그러면 누군가 거짓을 말하고 있고 누군 진실을 말하고 수 있고 또는 거짓 반 진실 반을 각자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비교를 하는 거야. 분석을 하고. 근데 이거는 상당히 뭐냐면 역사적인 어떤 스케일이 필요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역사의 능숙성을 달성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몇 개의 문서를 얻은 정보를 비교해서 문서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간일 문서 얘기할 때 일본서기만 보지 않고 삼국사지 삼국유사 그다음에 다른 중국적 사료를 서로 분석 비교를 하고 유물 유적을 분석 비교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것들이 더 신뢰성 있는 그 사료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역사의 팩트를 파악하는 그래서 역사적 이해 수준을 높이는데 그 기여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연습과 지식의 누적은 그 문서 분석의 역사적 이해 수준을 높였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뭐냐면 스킬이 필요한 거다. 기술적인 요소도 필요한 거다. 많이 해봐야 돼요. 이론 쪽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많이 해봐야지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맥락가는 뭐냐면 지방과 전국의 시간적 특가 조건을 기술하여 일주적 맥락과 언어적 맥락을 구성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동시대 지역적 국가적 맥락 속에 검토해서 지금의 인식과 사고방식을 다른 해당 시대 인식과 사고방식을 반영을 하는데 왜냐하면 과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과거 사람들의 생각을 필요해서 맥락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유추적 맥락과 언어적 맥락이 이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유추적 맥락은
동시대 비교해서 특정한 생각과 주제에 어떤 위치에 차지했는지 파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언어적 맥락은 동시대 언어에서 어휘가 갖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자, 몽골족이 이제 진출했어요. 그 몽골족의 이제 팽창에 대해서 세 각국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몽골족의 침입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느꼈죠. 네. 근데 이슬람 상인들은 환영을 했어. 네. 왜냐면 얘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뭐냐면 동서교통을 활발히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슬람 제국에 대해서 저항을 했지만 상인들 입장은 되게 반기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몽골족의 침입에 대한 이렇게 입장 차이가 이제 있다는 거죠. 이걸 아는 게 유추적 맥락이고, 언어적 맥락은 동시대 언어가 가지는 의미 이런 것들이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고려시대 백정의 의미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알려면 그 당시 사회의 그 의미를 알아야 돼. 이 백정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척의 의미가 아니라 소를 잡는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특정한 직역이 없는 사람들이 삶을 지칭하는 거다. 이런 것도 이제 그 당시에 맥락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자, 비교적 사고는 뭐냐면 맥락하는 과거의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 근데 비교적 사고는 현재인의 평가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어. 예를 들어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예.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임진왜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사료로 기록됐겠죠. 예. 그래서 이 사료를 보고 이제 후대 사람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 비교를 해갖고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또 판단을 하잖아. 뭐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을 뭐 이런 식으로 A라는 관점을 갖고 있고, 한국에서는 B라는 관점이 있고, 중국에서는 C라는 관점이 있고, 일본에서는 우리는 침략이나 진출이다. 우리는 침략당했다 조선은.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거는 그 조선을 돕기 위한 전쟁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 학점을 이제 바탕으로 출처이나 학증을 바탕으로 해서 일차를 비교를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나온 변료를 통해서 비교를 해서 나름대로 그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하는 그걸 비교적 사고라고 해요. 다양한 관점들을 비교해보는. 그래서 문서 분석이나 학증을 통해서 그 뭐냐면 텍스트 안에 있는 의미를 비교 분석하는 과정. 현재적 입장에서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한 거다. 그래서 학증을 통해서 비교 분석을 해서 서로 관점을 이제 확인하는 거. 이게 이제 뭐냐면 비교 사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증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그 당대 지역의 아이디어와 사건을 비교를 해서 나름대로 이 조건에 맞게 기술하는 거, 해석하는 기술하는 거, 요게 이제 비교적 사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출처 확인, 학증, 맥락과 비교적 사고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건 출처 확인이에요. 예, 출처 확인. 요 출처 확인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4개 중에 다 기억해주지만 요 부분은 특별하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삐아제 이제 인지발달 이론을 들어가죠. 자, 삐아제 인지발달 이론은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전에 한동안 시험 문제 안 나오다가 예전에 나왔다가 이제 한동안 시험 문제 안 나왔죠. 주관식에 들어와서는 거의 안 나왔어. 이게. 그러다가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삐아제 인지발달도 꼭 공부를 해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 내용은 남색 책에도 있고요. 파란 책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파란 책 내용이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좀 잘 된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럼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삐아제 이론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역사적 사고 논의 도식을 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삐아제 역사적 사고가 뭐냐, 그러니까 삐아제 이론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가지고 이제 서로 간 논쟁이 일어나는데, 되게 이제 일반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일반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뭐냐면 영역 중립 이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줄여서 영일론이라고 하는데, 삐아제 이론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모든 교과에는
동일한 사고방식이 있다. 역사과 외에도 뭐 일사과, 지휘과, 음악과 뭐 해갖고 동일한 사고방식이 있다 하면서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야. 모든 교과에. 예. 그래서 그때 적용되는 이론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뭐 국지 조작기, 뭐 형식 조작기 이런 구분들 있죠. 그래서 역사과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피라고 할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합쳐서 피아제 필 할렘 모델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역사과의 어떤 논리적 사고를 이제 강조하는, 과학적 사고를 강조하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 사고를 독자성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이제 간접론자도 있을 수 있고 영역 고유 이론자도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역사적 사고는 일반적인 어떤 그 사고가 다르다. 독자적인 것도 있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인지적 사고나 뭐 직관적 사고, 내러티브 이론을 강조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간접론자, 영역 고유론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예. 자, 영역 고유론자들은 연고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뭐 불수나 피셔 그런 사람들인데 그 뒤에 이제 있으니까 그때 좀 자세히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결국에는 영역론자, 영역 중립이론과 영역 고유론이 대립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하나로 한번 합쳐볼 필요가 있지 않냐, 대립만 하지 말고 두 개의 사고방식을 좀 결합을 시키자,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죠. 이게 총체성이야. 예. 그 대표적인 이제 총체성 관련된 내용 학자가 와츠죠. 와츠는 합리적 사고와 영합적 사고를 결합을 통해서 두 개를 종합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합리적 사고는 영역 중립 입장에서 나온 거고, 영합적 사고는 영역 고유 입장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사고 방식을 결합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두 측면을 하나로 묶고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이 일어나는데, 이게 총체성이다. 역사 사고의 본질은 대립된 견해를 함께 수용해서 포괄적으로 해석하자. 두 개의 측면을 역사적 포함시킬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나로 이제 포함시키자라는 논의가 등장해서 이게 총체성이죠. 총체성 문제도 등장하고, 이 총체성을 이제 해서 하나로 포괄하는 의견이 등장했다. 총체성 의견이. 그래서 총체성이가 포함시키지 못한다. 그 두 가지 논제가 있고 결국에 총체성 이론이 나타나는데, 요들의 입장을 보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요 견해를 취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와츠라는 사람이야. 이게 대표적인 견해고. 예. 그래서 두 개의 그런 논쟁하는 과정에서 하나로 이제 뭐냐면 포괄시킬 수 있다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아니다라는 사람들도 등장했겠죠. 그러면서 총체성 문제가 대두되고, 결국에는 와츠라는 사람이 그걸 이제 정리를 했다. 총체성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와츠의 의견을 보죠. 와츠의 의견은 그 역사적 사고의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는 거죠. 과학적 사고하고 역사에서 독자성, 상상적 사고를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역사적 사고는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와 상상적 사고, 영상적 사고 혼합이다. 자, 논리적 합리적 사고는 어느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영일론 측면에서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상상적 사고와 영상적 연구론 입장에서 강조하는 거죠. 이 사고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사고의 상호 과정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있고, 발달 단계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발달해서 영화적 사고에서 논리적 사고 형태로 발달된다. 그래서 그런 그 연고론에서 영일론 쪽으로 발달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단계들 이제 있고, 최종적인 이제 단계는 판단이죠. 자, 이 판단은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이제 발달된, 요게 이렇게 발달된 게 뭐야? 상상적 사고, 영상적 사고잖아요. 연고론적인 입장이고, 여기에 또 발달된 게 있죠. 이쪽 입장은 영일론이죠. 피아제 이론을 받아들이고 논리적 사고를 얘기하죠. 예. 자, 요 두 개 라인이 있는데, 이 두 개 라인이 결합된 것이 뭐냐면 판단 능력이다. 예. 그래서 이 판단 능력은 두 개 사고를 결합하면서 역사적 사고의 높은 단계를 인식하고 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판단력. 판단력은 제 사고력의
상위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위 끝판왕.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AI도 이제 우리가 이제 AI도 저급 AI도 있고 고급 AI도 있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AI가 인간을 지배하기 그 시점이 뭐냐? AI가 독자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AI가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냥 시킨 것만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예. 하여튼 인간도 의식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판단 능력이야. 네, 판단 능력. 자, 그래서 요거 과정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삐아제 이론을 이제 볼게요. 삐아제 인지 발달 이론. 자, 삐아제 인지 발달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됐어요. 하나가 이제 발달 단계. 우리가 말하는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 조작기. 물론 그냥 감각 동작기 있겠죠. 하여튼 요 단계고, 그 다음에 지식의 내적 통합. 이것도 많이 들었어요. 동화, 조절, 평형. 근데 이거에 대한 역사학자들, 역사 교학자들 좀 입장이 좀 달라. 대개 역사 교학자들은 그러니까 연구론 입장일 땐 이거 수용하지 않죠. 이거 피아제 발달 단계에서 이제 보면 피아제 피살렘 모델에서 팔렘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걸 그 실험 연구를 했잖아요. 개량하고 분석하고. 근데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아. 네. 연구원 입장에서는. 근데 영일론 입장에서는 연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연구론이 좀 특이하게 뭐냐면 요건 받아들여요. 지식의 내적 통합. 네. 그래서 역사학은 수용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는 스키마 같은 것들 개념을 받아들이죠. 원래 스키마 개념은 연구론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삐아제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일론과 공유될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발달 단계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지식의 내적 통합, 스키마라는 개념은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게 이제 발달 단계 관련된 내용인데 발달 단계 이론 그 자체는 교육학 시간에 강조되는 거죠. 그리고 연령 발달 단계는 역사과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영역 중립 이론이 역사과 안에서만 논쟁이 아니라 다른 교과 다 있어요. 예. 영어과나 뭐 국어과 그다음에 뭐 그 가학과 뭐 일사과 다 받을고 심지어는 저기 제가 이제 은미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은미치에서도 그 음악에서도 그걸 논의하더라고요. 삐아제 이론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는 걸. 그러니까 이게 모든 범교과적인 논쟁이에요. 영역 중립 이론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거냐. 그리고 영역 고인지론자도 역사과만 있을 게 아니라 그 각 교과에 또 사람들이 있어. 예. 그 얘네들이 논쟁한 거야. 범교과적 논쟁이에요. 근데 이제 이 범교과적 논쟁 역사과만 이제 보면 삐아제 이론을 역사과에는 P가 할렘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보통 역사과에서는 이 사람을 같이 붙어. 삐아제 필할렘거든. 그리고 또 역사과 안에서도 영역 고론자도 있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논쟁이에요. 연고론전의 입장. 예. 하여튼 연령 발달 단계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교육학 시간에 배웠듯이 감각 운동기, 뭐 전조작기, 구체 조작기, 형식 조작기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론적인 거야 여러분들이 저보다 많이 아실 것 같아. 근데 여기에서 좀 구분한 건 뭐냐면 구체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인데, 자 구체적 조작기나 형식 조작기를 알려면 조작이라는 개념을 알아요. 조작. 이 조작이 뭐냐? 조작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실을 왜곡시키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조작은 개념화시킬 수 있는 개념을 개념화. 그래서 구체 조작기나 형식적 조작기는 개념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 구체적 조작기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들만 중심으로 해갖고 조작을 개념화시켜요. 근데 형식적 조작기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정보뿐만 아니라 장차 활용한 가능성 증거도 고려해보고 이런 것들 명제나 가설 영역적인 추리도 하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들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뭐 간접 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가설 영역적 사고로 해서 상상을 통해서 추상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개념화된 것까지 다 포괄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구체 조작기보다는 형식 조작기가 훨씬 더 뭐냐면 추상성이 높겠죠. 예, 추상성이.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제 했다. 그래서 같은 개념화, 분류 일반화지만 한쪽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것만 이제 개념화시킨 반면에 형식 조작기는 자기가 보지 않은 것까지 포함돼서 여러 요인을 고려해갖고
분류하고 일반화시키는, 추상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영역 중립 인지론과 영역 고유 인지론을 좀 볼게요.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논쟁이 범국가적인 논쟁이라고 했잖아요. 역사가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인 논쟁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그 일반론, 영역론 나누는데 이렇게 이건 범국가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반론자들은 어디 편이야? 피아제 이론을 받아들이는 거고, 범국가, 다른 교과에서 이제 피아제 이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 교과들 이런 입장이고, 영역은 각 교과의 어떤 특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역사과도 있고 수학과 특성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음악과 특성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요걸 비교를 해놨어. 이 남색책에. 이게 예전에 09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야. 그 역사적 사고는 뭘로 구성되냐? 자, 일반론과 영역론들 다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요. 양면성이 있어. 예. 다만 이제 그 파란책이나 이런 데 볼 때는 요걸 좀 강조하는, 영역론을 강조하는 거죠. 역사적 사고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런 피아제 보편적 사고와 그다음에 각 영역의 그 고유한 역사 사고 있지만 역사 사고에서는 이 두 가지 중에 영역론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주의할 것은 영역론을 강조했다고 해서 역사적 사고에서 일반론을 배제했다. 배타적으로 그건 안 돼. 거부한 건 아니야. 그것도 인정해요. 다만 어디에 초점을 맞췄나? 영역론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반론자와 영역론자, 다원론자라고 또 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을 볼게요. 자, 일반론자들은 역사적 사고력은 일반적 사고력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죠. 이거는 뭐 다른 교과 사고력도 마찬가지야. 다 동일한 사고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영역론자들의 어떤 역사 사고 인식은 역사적 사고는 일반적 사고력과 역사적 독자적 사고력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상대적으로 볼 때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춰야 돼? 요 비중이 크다. 역사적 독자적 사고력이 크다고 주장하죠. 자, 그다음 일반론자들 인지 과정을 보면 지각, 기억, 뭐 인간관계 분석, 분류, 추론 과정을 동일하다. 모든 교과가 컴퓨터 처리 과정과 비슷하다. 자, 그리고 이에 대해 영역론자는 사고 대상과 인지 과정의 추론 과정이 동일하지 않다. 사고 내용 위전이다. 그래서 내가 뭐 영어과를 배운 영어를 배우고 국어를 배우면 좀 다르죠. 대상이 다르니까. 그리고 음악과 뭐 역사를 배우면 좀 다르죠. 그렇게 해서 인지 대상이 뭐에 따라서 인지 과정의 추론 과정이 다르다는 거야. 이건 맞죠, 당연히. 네, 이건 좀 틀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론자 생각한 역사 사고의 본질과 그 다음에 이거에 좀 영역자들이 생각한 역사적 사고의 본질이 좀 다르다. 그 일반론자들은 주로 탐구 방법을 이제 사회학적 방법을 이용했고 영역자 내면의 이해를 강조하자. 이런 것들이 좀 다르고요. 인식론 측면에서. 참고 인식론이라는 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냐,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진 과정을 얘기해요. 예, 인식론은 지식이 만들어진 과정을 철학적으로 연구한 학문이 그 철학에서 말하는 인식론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역사 사고의 본질 인식론과 관련된 거고, 일반론자는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역사적 지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이에 반해 영역론자는 그런 방법을 만들 수 있지만 오히려 이제 그 외에도 내면의 일을 강조하는 거죠. 여기 더 초점을 맞춰서 감정이 추치형 구조 상상을 강조하는 입장이고요. 자, 피아제의 관해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하죠. 예, 영역 중립은 그 파라다임적 사고 연결. 파라다임이 뭐죠, 이거? 이거 제임스 쿡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이거는 과학철학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지식의 발전, 인류의 지식의 발전이라는 것이 양적인 누적을 가지고 발전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양적인 누적이 아니라 질적 전환을 가지고 발전됐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천문학은 청동설 중심이었죠. 청동설과 관련된 지식이 누적돼 있잖아.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지식의 발전이라고 볼 수 없죠. 이 누적을. 근데 그 코페르니쿠스나 이런 사람이 등장으로써 뭘로 바뀌게 돼요? 지동설로 바뀌죠. 그래서 지동설과 관련된 지식이 발전됐잖아. 이게 누적이 되죠. 그러니까 청동설의 지동설이 바뀌는 이런 것들을 뭐냐면 그 지식의 발전 단계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지 발달 단계도
구체주의 조작기 때 양적인 누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구체주의 조작기에서 다음 단계 그 형식적 조작기 넘어 질적 전환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예. 이걸 이제 뭐냐면 파라다이적 사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영역론자들은 이제 삐아제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역사과 같은 내러티브 인증적 사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 자 여기 이제 일반론자들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적 교육학자들, 즉 논리실증주의자들 이렇게 있고, 이에 대해서 역사교육자, 역사학자, 철학자들은 간접론자들은 역사의 고유성을 강조하죠. 그리고 사고 유수나 사고 기능, 사고 과정 이런 유형의 육성, 사고 유형의 육성 방법에서 연령 발달 단계 형성을 통해 강조했기 때문에 모든 교과가 동일하다는 거고, 여기는 교과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거죠. 그 지식의 복합성, 다양한 방법론이 있다. 네. 이런 것들 주장하고, 그 다음에 육성 방법 보면 역사 사고에서 여자 하위 범죄도 있잖아요. 역사 탐구력, 그 다음에 상상력, 그 연대기업 파악력 이런 것들인데 개별적인 육성이 다 파악 가능하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다 파악하다. 내가 만약에 연대기적 파악력을 특정하게 집중해서 육성할 수 있으면 그 육성할 수 있고, 내가 판단력을 육성할 수 있으면 판단력을 육성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개별적인 것들을 사고력을 집중해서 계획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 이렇게인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영웅자는 우리가 말하는 역사적 하위 범주도 있죠. 탐구적이라든지 연대기적 파악력이나 이런 것들은 소유기적으로 통합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저 일반론처럼 어떤 특정한 부분만 사고력을 할 수 없고 유기적 통합됐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해야 돼. 다만 하위 범주 중에 특정 부분만 집중 육성할 수 있다. 유기적 통합하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요, 특정 부분만 인정할 수 있고, 여기는 개별적 육성을 하고 그냥 한 곳에 딱 찍어서 육성할 수 있다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사고력의 전이 가능. 그러니까 A 교과의 사고력이 B 교과가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은 입장에서는 모든 교과가 다 전이되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는 도구적 교과가 되게 강조해야 돼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들 강조하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영역 문제는 모든 교과에 전이되지 않는다. 단 비슷한 교과는 전이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물리를 잘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역사를 잘할 수 있어요. 비슷비슷한 거니까. 근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국어나 역사를 잘할 수 없어요. 예.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국어나 역사를 되게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알고. 근데 되게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야. 예. 왜냐하면 이게 사고 구조나 지식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게 있고, 그러면 이제 요거는 녹색책에 그 남색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범고가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거기에 약사까지 내용을 이제 반영된 거고, 이번은 이제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요거는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요것도 이제 범국가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역사과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영역 중립 인지론에서는 역사 의식을 어떻게 보냐? 예, 사회 발달 원인이죠. 역사 의식은 연령의 단계 인지 구조 발달을 봐요. 근데 영역 고유인자는 역사 교육의 내용 구조 원리를 얼마나 아느냐, 예, 적게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심리 역사 의식과 연결돼 있고 여기는 사회적 역사 의식과 연결되죠. 영역 중립 인지론은 피아제 필랄리 모델에 따르면 연령 지체에 따라서 가설 영역적 사고를 이제 강조하죠. 네, 그러니까 가설 영역적 사고를 강조한 중고등학교 때 적절하다. 근데 이 중고등학교에 나타난 가설 영역적 사고는 다른 교과로 늦게 나타난다고 하죠. 예, 연령 지체를 강조했고, 근데 영역 고유 인지론은 그게 아니야. 모든 시기에 가능하다. 가르치는 방법만 달리하면 모든 개념을 다 가르칠 수 있다. 특정한 시기가 없다. 초등학교도 가르치는 방법만 달리하면 잘 가르치면 역사적 교육을 역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다음 교육 내용 조직은 영역 중립 인지론자는 발달 단계 내용에 따라서 조직해야 된다. 근데 이제 영역 고용자는 학문의 계열성과 학문의 구조 조직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가르치면 먼저 플러스 마이너스 안 다음에 그다음 곱셈 나눗셈 말고
그다음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미분적분 이런 식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인지도는 그 구성주의에 영향을 받아요. 야, 그래서 이 구성주의는 그 피아제 이론과 뭐 비고치피 이론에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일론적 입장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연구론에도 영향을 줘요. 여기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보시면 연구론과 영일론이 막 대립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접목된 부분들이 많아요. 스키마나 그 구성주의나 이런 것들은 영일론에서 영향을 받은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다음에 영역 고유인지는 내러티브를 강조하죠. 자, 그다음에 교육 과정에서 이제 보면 당연히 발달 단계 내용을 조직하니까 발달 단계 교육 과정을 강조하죠. 그때 발달 교육 과정은 연령 발달 단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지적 능력을 바탕 교육 과정 구성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 학교 커리큘럼 강조해. 그러니까 학문의 계열성이라든지 학문의 구조를 조직을 해서 커리큘럼을 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열성의 차이는 뭐냐면 파란 책에도 보면 영역 중립 이론지로만 나와 있어요. 계열성은 관련돼서 심리학 계열성과 나사형 교육 과정이거든요. 두 가지. 근데 주의할 것은 이 나사형 교육 과정은 파란 책에서는 파란 책만 읽어보면 마치 영역 중립인지 이론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 속한 것처럼 있지만 이 나사형 교육 과정은 교육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 영역 중립 이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 같이 있죠? 영역 고유의 이론도 같이 있어. 영역 중이론과 연고론도 같이 합쳐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둘이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파란 책에서는 나선형 교육 과정을 이쪽 영역 중립 인지론 측면에서만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보죠. 자 먼저 영역 고유 인지론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많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영역 고유 인지론을 보면 그 여기에서는 이게 좀 편집이 잘못됐네. 이거 지우세요. 이게 왜 갑자기 여기 들어가 있지? 예. 자, 영역고유인지 본식은 해당 교과의 내용 지식과 양각 구조, 그리고 사고 기능의 상호관계의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영역 중립인지와 반대된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징을 보면 사고는 일직선적 단계가 아니다. 순서대로 일어난 일련의 인지기나 전략으로 구성되지 않고 이건 뭘 의식한 거야? 피아제 인지 이론을 바탕한 거죠. 전 조작기, 구체 조작기, 형식 조작기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여러 요소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연결된 사고작용이 난다. 그리고 사고 기능과 전략은 학습 내용과 독립적인 게 아니라 내용 위주적인 사고 방식이다. 그래서 역사가 나름대로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적 사고를 육성하려면 역사과 내용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동일한 발달 단계 학생들이 학습 과제에 관계없이 비슷한 인지 활동을 수행한다는 주장을 비판하며 내용 지식과 양각 구조, 사고 기능이 상호관계 결과 나타나서 같은 연령대도 다른 인지 발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형식적 조작을 한다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죠. 내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형식 조작기가 되는 거고 중학교 3학년이라도 내용을 모르면 초등학교보다 더 못한 인지 수준을 보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비판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특징들 좀 보시면 되고, 자, 요번에 나온 이제 도식, 스키마, 선행 지식을 좀 볼게요. 요게 이제 22년 기출문제 나왔죠. 스키마, 선행 지식 이렇게 있는데, 자, 원래 스키마라는 개념은 연구론에 나온 건 아니에요. 이 연구론 나오는 건 아니고 피아제 이론에서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피아제 이론에 보면 이제 그 뒤에 설명했지만 구성주에 설명했지만 동화, 조절, 평형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연구론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 그래서 일종의 세탁을 한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요 개념을 보면 인지발달 특정한 개념 체계와 그 통합 여부에 달렸으며 이러한 조직화된 사전 지식 체계다. 그래서 동화, 조절, 평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지 도식이 형성됐죠. 이게 이제 스키마라고 하죠. 그럼 스키마는 어떤 역할을 하냐 보면 우리가 이제 지식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머릿속에 막 되게 많아. 근데 이 지식을 체계화시키지 않으면 쉽게 인출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어 책 있잖아. 책이 되게 많은데 책을 막 쌓아두기만 해. 근데 그걸 이제 찾으려면 어떻게 해? 어렵겠죠. 근데 책 목록을 마련해 갖고 책을 개념화 시켜 갖고 책을 목록에 따라서 인제 뭐 정치 파트는 여기 놓고 경제 파트는 여기 놓고 하면 내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을 할 때 그 쉽게 인출할 수 있잖아요. 찾아볼 수 있잖아요. 지식도 마찬 머릿속에 있는 지식도 막 잡것들만 가득 차면 이게 조직화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틀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요쪽 머릿속에 집어넣고 여기는 요쪽 머릿속에 개념화 시켜 놓고 그렇게 체계화시켜 버리면 쉽게 인출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런 사전 지식을 통해서 뭐냐 지식을 또 새로운 지식을 받으면 쉽게 또 뭐냐면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식을 이제 강조했다. 이게 도식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앞에서 연구론 입장이 아니라 영일론에서 들어왔다는 거 있잖아요. 피아제론. 근데 내용적인 측면은 좀 달라요. 여기서 역사가에서 이제 강조하는 내용은 스키마한 도식은 피아제 이론을 받아들였지만 그 내용은 영일론이 아니라 연구론을 채워준 거야. 그러니까 특정 영역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는 기술이 아니라 스키마의 재구성이며 특정한 지식 영역 조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강조된 거죠. 예. 그래서 이 사고라는 것은 스키마라는 것은 그 특정한 영역,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야. 내용이 있고 이걸 개념화시킬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일반적 사고 기술 개념화에 명료하여 독립된 교육대에서 가르치는 것은 홀링없고 다른 지식 영역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스키마란 틀은 그 인지도시 같은 영일론에서 받아들였지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독자적인 다 구조가 갖고 있는 다른 곳에 쉽게 전이될 수 없다. 이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고 따라서 이제 스키마를 강조하는 입장은 누구다? 영일론이 아니라 영론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기념이 그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 스키마를 바탕으로 게 또 대본 지식이야. 예. 그래서 이 대본 지식과 도식은 좀 비슷해. 개념이 영향을 줬어요. 예. 근데 뭐 개념적으로 분리됐는데 서로 영향을 준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대본 지식은 공원형 기출문에 나와요. 자, 요거 이제 특징을 보면 파란 책에 적혀 있는데, 자, 계도적으로 조직된 지식의 체계이며, 그래서 특정한 시공간적 맥락을 절제한 조직된 행동의 영성이다. 그래서 그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생일 잔치를 어떻게 진행해 상기해 보자 이렇게 파란 책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일 잔치, 그러니까 일단 생일 잔치를 어떻게 뭐 굳이 예를 이렇게 그 설명해 줘야 되는데 풀어서 설명하지 않고 파란 책에는 그냥 생일 잔치가 어떤지 생각해 보자. 뭐 그렇게만 딱 적어놔서 생각을 했으면 좀 적어주지. 예, 공부하는 사람 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은 우리가 해봐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생일 잔치를 했어. 생일이 내가 이제 8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제 잔치를 해야 되겠죠. 생일 잔치를. 그러면 일단 초대장을 돌리죠. 초대장을 받은 그 친구들은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일 전날 뭐 이렇게 선물 사죠. 그리고 나서 찾아가. 그러면 엄마가 이제 그 학생 엄마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잔치를 벌여주죠. 그래서 실컷 얻어먹고 그다음에 재밌게 놀다가 빠이빠이하고 헤어진단 말이야. 예. 이게 생일 잔치의 어떤 절차죠. 근데 이 절차가 요 한 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뭐 영희의 생일이었으면 여기 영희 생일만 딱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뒤에 이제 철수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학생들 있잖아.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주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이 생일 잔치라는 그런 과정은 아동의 익숙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받을 때 이 생일 잔치와 연결시켰고 쉽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논리적 관계 서로 가지고 있는데 가설 조건적 관계, 뭐 인과관계, 시간적 관계, 가역적 관계, 이해투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되는데 설명이 없어. 그래서 내가 생일 잔치와 관련돼 갖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만일 영희가 생일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가설 조건적 관계죠. 그리고 나서 생일 잔치에서 이제 초대장을 돌리고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이 뭐 선물 세우고 이게 인과관계, 시간적 관계잖아. 그리고 요게 생일 잔치 끝나면 가역적 관계. 가역적 관계라는 건 뭐냐면 어떤 원상태 돌아가는 관계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진흙이 있으면 진흙이나 고무줄 있으면 고무줄 늘어놓어도 원상태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가역적 관계는 생일 선물 생일 잔치가 끝나도 다음 생일 때는 똑같은 방법을 이뤄내는 거야. 이런 걸 가역적 관계라고 해요. 예. 이렇게 이제 논리적인 관계를 설정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대본 지식을 통해서 쉽게 사회적 개인을 문화적 특수에 본 거야. 그러니까 현지적 관점, 이 대본 지식이 되게 현지적 입장에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틀 속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역사적인 어떤 지식이 주어지면 그걸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 대본 지식을 매개로 어떤 그 역사적 어떤 그 행위를 그 현지적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예, 대본 지식이. 근데 문제점은 이제 가정에서 5개념이 형성되죠. 5개념. 그래서 현지적 입장에서 과거의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어도 그 뭐냐면 이 가정에 5개념이 발생된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와 이 5개념이 좀 많은 게 뒤에 구성주의 얘기에서 이제 하겠지만 뭐냐면 이 대본 지식적 요소들이 많아. 현재적 관점에서 형성된 이런 것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개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구성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선행 지식의 도식이 5개념의 경우에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구성주의를 통해서 그걸 교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구성주의 호용성 중에 하나가 그 5개념을 바로잡는 거죠. 도시마나 도식이나 그 다음에 이제 대본 지식이 이런 5개념이 많다는 거죠. 이 5개념이 많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내러티브의 또 바탕이 되죠. 이런 선행 지식, 대본 지식, 도식 같은 것들은 그래서 이걸 뭐냐면 바로잡기 위해서 이 5개념들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학습 자료가 필요한데 이게 구성주의 인식론이 제공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여튼 이런 이 삐아지의 그 인허 발달의 영역 반대한 영역 고유 인지 방식은 그 아동들의 어떤 사고는 역사적 사고의 내용에 의존하고 역사 교육이는 역사적 사실 개념, 역사의 특성, 학문적 원리를 바탕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 삐아지 필연의 모델 보죠. 자, 이걸 영역 중리론 줄여서 영일론이라고 하죠. 근데 시험장에 뭐 연고론, 영일론 이렇게 쓰지 마세요. 풀네임을 쓰세요. 연고론, 영일론은 우리가 이제 편의를 위해서 이제 부른 거고 실제 영역 중립이론, 영역 고유인지론 이렇게 써야지 정확한 말이죠. 자, 그럼 그 삐아지 이론은 역사과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 필가 할렘이야. 그래서 이걸 이제 묶어서 피아제 필할렘 모델이다. 영국에서 주로 형성된 모델 그 이론이죠. 그래서 이제 필과 할렘은 이제 영국 사람이에요. 1960년대 영국을 중심으로 필과 할렘이 삐아제 인지발달론을 역사사고에 적용하면서 삐아제 필할렘 모델이란 역사사고의 발달 단계를 성립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경향은 삐아제 인지발달 단계가 역사사고 발달의 구현 여부와 아동의 역사사고 발달 단계를 과학 등 다른 교과와 같은 연령의 발생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예. 그 삐아제 인지 발달 단계가 역사과에 구현되느냐, 그리고 아동의 사고 발달 단계 등 과학 등 다른 교과와 같이 같은 연령대에서 발생하냐 이런 것들이 초점인데 요 전자의 의견은 여러분 안다시피 구현된다라고 의견을 했죠. 근데 어디 쪽에 가설 영역적 사고 방식에 예. 그러니까 형식적 조작기죠. 이런 것들이 구현된다고 했지만 같은 연령대에 발생한 건 좀 약간 위기의 차이죠. 피나 할렘이나 같은 연령대에 발생하지 않고 좀 더 늦게 발생한다. 되게 중학교식 연령 지체를 주장하죠. 예. 그래서 이제 삐아제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삐아제 사고 발달을 역사적 사고 발달에 적용했고 그리고 여기 다만 이제 역사 사고 발달은 다른 교과보다 좀 늦게 나타난다. 연령 지체. 요 관련된 내용이 요번에 기출문에 나왔죠.
자, 필의 연구를 볼게요. 필은 이제 삐아제 이론을 받아들인 첫 번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두 가지 개념을 제시했어요. 평형이라는 개념과 그다음 기술과 설명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건 이제 이해하려면 앞에 삐아제 이론의 구성 방법을 봐야 돼. 삐아제 이론은 지식의 내적 통합을 강조했잖아요. 예. 그다음 발달 단계를 이제 강조했죠. 그래서 지식의 내적 통합을 통해서 평형을 이론을 제시했고 삐아제는 발달 단계 이론에서 기술적 사고와 뭐 설명적 사고 이런 걸 제시했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 피해 연구에서 이제 평형의 개념을 이제 보면 자, 평형의 개념을 보려면 삐아제 이론의 내적 통합 과정을 좀 봐야 돼요. 자, 삐아제 이론 중에 이제 그 뭐냐면 지식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삐아제 이론에서는 동화, 조절, 평형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앞에서 이제 인지 구조, 스키마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근데 이제 그 영역 연구에서는 이 스키마를 받아들일 때 스키마의 형식적 뜻은 받아들이지만 내용은 어떻게 연구론적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받아들인다. 다른 지식 구조랑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만 좀 보세요. 동화 조절 평형 부분만. 자, 동화는 뭐냐? 동화라는 것은 기존의 이제 지식 안에 새롭게 지식이 들어오면 그걸 그냥 하위 범주 포함시키는 거예요. 동화가. 자, 예를 들어 갖고 어떤 학생이 네 발 달린 짐승은 개다. 이런 이제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소를 봤어. 소를 봤는데 이게 보니까 네 발 달렸네. 이건 개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게 동화야. 그러니까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건데 조조는 이제 뭐냐면 다른 개념이죠. 조종은 이제 뭐냐면 이거 이제 그 다음 단계인데 네 발 달린 짐승들이 개뿐만 아니라 소도 있구나. 그러니까 조절 단계인 거죠. 그리고 이제 평형은 그래서 이제 네 발 달린 짐승은 모든 개가 아니라 개와 소와 뭐 말이나 이런 게 있다. 여러 동물도 있다. 이게 평형이죠. 그러니까 동화는 기존의 지식들을 받아들이는 거고 조조는 새로운 지식들을 이제 뭐냐면 새로운 구조 틀에서 수용하고 이걸 다시 뭐냐면 예전과 정복을 시키는 거죠. 네 발 달린 짐승은 모두 개다라는 걸 소로 인식한 동화. 그다음에 네 발 달린 짐승은 소도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조절. 네 발 달린 짐승들이 개뿐만 아니라 소도 있구나. 평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지식과 기존의 지식을 융합한 걸 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구성주의에서 이제 요 조절 단계에서 뭘 맥락을 지지하는 거예요. 이 동어는 5개념이고 그래서 구성주의 5개념을 구성하기 위해서 건축에 맥락을 집어넣고 이 맥락을 통해서 이제 예전에 5개념 수정한 평형이 나타난 거죠.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 이제 이 사람은 노사 관계와 노동자 관계를 설명했어요. 검은 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역사적 인과관계 평형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평형 유지 변화 관계 있는데 그냥 이건 보세요. 예. 요거는 설명이 명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저도 읽다가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고 있는데 저만 그런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고. 검은 책이나 다른 거 보니까 이 평형 개념 제시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했냐면 명확하지가 않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예문을 잘못 들었다. 뭐 그 내용이 있어. 예. 그래서 그냥 평형 개념을 제시했다는 것만 그냥 보시고 제가 적어놓은 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요거는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과 설명 요건 기억을 해두세요. 주로 나오는 게 여기야. 앞에 이제 평형 개념 자체는 좀 약간 필히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많아요. 요거는요. 이거에 대해 역사교육학자도 비판하고 너무 예민하고 모호한 개념이고 설명 방식 잘못됐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술 설명 부분이 나오겠죠. 이건 딱 떨어져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역사적 이해 방식 구분. 앞에서 이제 말하는 이 평형 개념은 동화 조절 평형이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 방식은 삐아제 발달 단계야. 이것도 받아들였다고 했죠. 그래서 요걸 이제 받아들인 거 삐아제 발달 단계. 이 사람은 이제 아이디어 형성하고 경험을 조직한 기술적 사고와 새로운 경험을 설명을 기존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설명적 사고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기술적 사고는 어디에 속하냐? 삐아제 발달 단계에서
형식적인 사고에 속하고요. 아니, 구체적 조작기에 속하고, 여기는 추상적 사고를 내니까 형식적 조작기에 속하겠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구분했지만 기술적 사고와 설명적 사고를 구분했지만 단서로서 이런 구분은 개념적 그 구분이고 실제 사고 방식은 뭐냐 기술적 사고와 설명적 사고가 같이 넣어지는 거야. 그래서 다만 이제 여러분 사람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냐면 이렇게 기술적 사고, 설명적 사고를 좀 극단화시켜서 개념화시킨 것뿐이지 실제 사고 방식은 같이 혼합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목적은 역사적 사고를 좀 약간 분석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해서 이렇게 구분했다. 근데 실질적인 사고는 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사고와 이제 설명적 사고는 뭐냐? 자, 내용을 보면 기술은 내용 지배적 사고죠. 그 이전에 혹은 별도로 획득한 경험이나 개념 착무 없이 단지 개별 사건과 형상 부분을 서로 관련 짓는 걸 추론하여 일반화하지 못한 사건, 못한 구체 사고이다. 그래서 구체 사고는 이제 앞에서 조작 단계가 어떤 거야? 자기가 직접 본 것만 개념화시키고 분류할 수 있잖아. 사고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냐면 보지 않은 추상적인까지 사고를 못해. 이게 이제 기술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눈물 흘렸다라는 건 기술적 사고 방식. 내가 눈물 흐르는 것만 보고 분류화시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형상을 접할 때 내용 지배적 사고 방식, 기납적 방식이고 단순히 단 사전에 독자에 획득한 경우의 아이들 관계없이 그 보고 본 사건이나 형상 부분만 단순히 연결시킨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설명은 가능 위존적 사고, 상상력 이원 사고, 대표적 역사적 사고예요. 그래서 설명적 사고가 대표적 역사적 사고다 이렇게 보고 요걸 가능한 거는 형식적 조작기 때문에. 자,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을 보세요.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은 뭐야? 경험뿐만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추상적인 것까지 분류하고 일반화시키는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경험뿐만 아니라 일반화, 추론을 통해서 사건의 세세한 부분과 인과관계를 논리적 파악하고 상황을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한 거다. 그래서 눈을 보이는 직접 판단해 갖고 하는 기납적 방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름대로 가슴 세웠고 끌어내는 그 영역적 과정을 했다. 그게 이제 역사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제 있고 이런 그 역사학의 본질인 그 이해 반지 설명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되냐? 자, 이것은 왜 일어난 것인가? 프랑스 대혁명은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개념의 기초는 뭔가? 혁명의 개념은 뭔가? 뭐 그것은 무엇인가? 그거는 어떤 상황에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이제 해서 답변을 익힌 거죠. 이게 설명적 사고의 어떤 적합한 답변 내용이죠. 그래서 이 학생들 아이디어 테스트 자료를 연관시켜 기존의 아이디어를 수정 거부 과정과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수정하고 거부하는 과정과 연결돼서 자기 인식 틀 안에 그걸 수용할지 벗어날지 배제할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기술은 내가 눈물 흘렸다는 뜻이고 영희가 철수가 눈물 흘렸다는 거고 설명은 영희가 눈물 흘린 원인을 설명하죠. 그래서 여기가 눈물 흘린 거는 눈물샘을 자극했기 때문에 눈물 흘렸다.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이제 구체 예문을 이제 기본서에 찾아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남색식에 보면 자동차 사례에서 보면 자동차 기어 번속을 이야기할 때 손과 발의 연속 동작을 이야기 진행을 하죠. 자기가 이제 기어 번속을 본 것을 바탕으로 한 건데, 자, 기어 번속을 이야기할 때 설명적 사고는 기계의 이점과 속도의 비율이나 아이디어를 참조해서 이건 자기가 보지 않은 추상적인 사고죠. 보지 않은 거잖아요. 기어의 작동을 접근해 설명했다. 자, 그 다음에 기술적 사고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 시트의 등장 19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전반까지 사건을 환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쪽에 시틀러가 대공황 때 뭐 해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뭐냐 기술적 사고야. 설명적 사고를 시트의 등장 이전이나 동시대의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사회를 통해서 요거까지가 이제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있고 또 심리적 요인을 설명.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을 설명하면 설명적 사고고. 자, 종이와 금속 조각을 주고 물건을 가져갔다라는 건 선상식 파악이죠. 근데 화폐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상품의 교육 상태를 통해서 요거를 이제 설명하면 종이와 금속 관계를 교환 관계를 설명하면 이건 설명적 사고야. 예.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자의 문제 해결 과정은 이제 과정이 나온 게 이거예요. 예. 그래서 상상, 여러 가능성을 설명하고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제거를 하고 영역 추론하는 과정이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 대혁명이 있어.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앞에 이제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걸 이제 설명적 사고에 속하겠죠. 그러면 설명적 사고를 이제 하는 설명자들의 문제 과정, 그리고 설명하는 사람의 이제 문제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겠죠. 머릿속에 재정 파탄, 구제도의 모순, 계몽사상, 마리 앙뚜아네트의 뭐 타치 사용 뭐 등등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막 해서 그 중에 선택을 해요. 구제도의 모순이 좋겠다 선택을 한 거야. 그리고 배제를 하죠. 재정 문제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계몽사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페이크고 막 이렇게 해갖고 제거를 해. 그리고 나서 요 그 구제도의 모순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가설을 세우고 뭐냐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결론을 내죠. 이게 영역 추론 과정이야. 예. 그것이 이제 설명하는 사람의 문제 해결 과정이야. 요거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재고와 영역 추리 단계는 되게 청소년 후반기 때 가능하다. 자, 그래서 중고등학교 가서야 이제 가능하다. 요게. 그래서 필도 그 앞에서 얘기한 이제 그 할렘과 마찬가지고 연령 지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연령 지체가 할렘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필도 얘기한 거야 이것도. 그럼 이 사람은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형식 조작기, 그러니까 설명을 하려면 형식적 조작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형식적 조작기 양성 방법으로 한 게 유추야. 유추를 통해서 형식적 조작기 양성 방법 유추를 제시했다. 그래서 보통 이 삐아제 이론을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막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애들이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구체적 학습 방법을 얘기해라.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하거든요. 그래서 PD 이제 그 학습 방법, 형식적 조작기 양성을 유추하는 교수 학습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분부는 제가 이제 뒤에 앞에서 언급했던 유추적 설명 있죠? 거기에 적어놨죠. 그 참조를 하시고요. 그래서 의미를 보면 기술적 사고, 구체 조작기와 설명적 사고, 형식 조작기는 삐어제 인지 발달 이유는 역사학의 적용해서 분석을 통한 역사 사고를 구명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이거 예전에 한번 기술적 사고와 설명적 사고 예전에 객관식 때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요게. 자, 할렘을 보죠. 할렘. 자, 할렘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할렘의 특징은 역사 사고는 수학이나 과학 같은 가설 영역적 사고지만 좀 뒤늦게 일어난다. 연령 지체를 추천하죠. 연령 지체. 자, 그래서 이제 역사적 형식적 조작은 다른 지체해야 된다. 연령 지체로. 왜 연령 지체가 일어났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유죠. 이유가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이 남색 책에 있는 내용인데, 자, 이유를 보면 사고의 대상인 과거이기 때문에 직접 경험이 불가능하고 증거가 불완전하죠. 왜곡된 것도 많고, 과거의 재현 과정이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사적 사고의 시간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얘들이 이해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학생의 과제 수행이 어렵고, 되게 역사는 이제 성인들의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방식 의도 파악이 좀 어렵다.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에게서. 그래서 역사 연구 방법으로서는 이제 뭐냐면 그 성인들 활동과 학생의 경험 사이에 간극을 메워주는 것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제시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연령 지체가 일어난다. 이게 이제 시험문제 나왔어요. 요번에. 예.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이 사람의 또 특징은 뭐냐면 실험 연구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역사 철학자들 논쟁할 때 가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이제 추상적인 얘기만 한 거야.
그냥 일정의 발언만 한 거, 증거 없이 그냥 주장만 한 거죠, 주장. 근데 자신의 이 사람은 주장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 실험 연구를 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실험 연구를 하냐, 이제 자신의 구체 조작기, 형식 조작기 학생의 반응을 하기 위해서 할렘은 11살에서 16살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메리트도나 노르만 잉글랜드 정복, 아일랜드 내전에 관한 자료를 제시한 다음에 한 자료당 10문항씩 모두 30문항의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분석했다. 그래서 그 결과 삐아제 아동 사고를 구분하는 데 사용한 반응 형태가 역사 문제의 중고등학교 반응에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보고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은 이제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그 반응이 구체적인 것들밖에 없어. 자기가 보고 듣는 것들만 바탕으로 그 눈에 보이는 것들만 하는 건데, 그래서 텍스트는 직접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형식적 조작기, 그러니까 이 형식 조작기는 중고등학교 애들 얘기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텍스트 밖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뭐 가설 설정으로 다른 자료를 입증한다든지 등등등 해갖고 역사적 사고가 보인다는 거야. 다양한 자료를 이용해갖고 가설 설정하고 자료 입증하는. 그래서 이제 형식적 조작과 역사적 사고고 요 단계가 중고등학교 때 일어난다. 이런 거를 뭐냐면 입증을 하죠. 이건 얘들은 초등학교 때고. 물론 이제 나이가 이제 딱 이렇게 정확히 없어요. 그게 우리는 이제 중고등학교 얘기를 하지만 영국의 학제나 뭐 우리 나이 좀 다르죠. 만으로 계산하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초등학교식이고 여기는 중고등학교식이다, 중학교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인지발달 공원이 뭐냐? 할렘의 인지발달 공원 보면 자, 역사교육 연구에 보다 과학적 모습을 도입했다. 그래서 가치론적인 어떤 철학적 역사교육 논쟁을 실증적 개량제 차원의 문제 전했다. 앞에서 이런 것도 이제 이거죠. 실험 연구를 했다 그거야. 그래서 심리학적 측면에서 역사 문제를 제시하고 후속 연구도 유사한 방법이 전개됐다. 뭐 이런 것들 두 가지 있죠. 자, 근데 한계도 있어요. 한계는 뭐냐면 할렘의 문제의식은 역사유산의 본질, 특성에 대한 규명이 아니라 피아제의 이론의 보편성 역사학습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역사의 종합적 이해 규명을 부여주잖아. 이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역사적 사고예요. 근데 역사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피아제는 어디만 관심이 있냐면 여기만 관심이 있어. 한 부분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관계를 살펴보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만 뽑아가지고 보는 거야. 오늘날 말하면 학증 평형이라고 하죠. 이걸 여러 팩트 중에 자기하고 맞는 것들만 보고 연구를 해서 이걸 마치 역사적 사고처럼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개 또 보면 뼈아제 이론 역사학에 도입하는 검증하는 데 성공했지만 역사교육법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연구 방향을만 제시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앞에서 연구한 것처럼 그렇게 그러면 역사학에 도입했던 인정하자. 근데 구체적인 어떤 역사교육 방법을 얘기해라. 구체적 조작기 때는 뭘 했고 형식적 조작기 발달 때는 뭐 했고 이거 너 답변 못하지 않냐?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근데 책에 따라서 이것도 좀 잠깐 미묘하게 기술돼 있어. 어떤 책에서는 이게 동양이나 이런 책에서 이제 보면 제시했다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상대적 의미에서 받아볼 수 있어요. 비판하는 입장일 그 제시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큰 영향, 큰 그 방향에서 그러니까 그 제시한 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 방법에 구체적 대안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제시하더라도 뭐 책마다 약간 다른 기술 방법이 있겠는데 뭐 우리는 그걸 살 필요 없고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인지발달 공헌하고 한계 부분도 좀 안개해 주세요. 요번에 연령 지체 나왔으니까 요런 측면에서 이제 또 낼 수가 있어. 보통 2년마다 교수님이 되게 출제 교수님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삐아제 일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안 나왔다. 올해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년에 나왔으니까 역교도는 나온 데도 나와요. 네, 주제 부분에서 또 한 번씩 걸려도 또 나오더라고. 그래서 삐아제 이론에 들어갔던 교수님이 아직도 내년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또 이걸 끄집어내서 다른 측면에 또 물어볼 수 있겠죠. 똑같은
내용 물어보진 않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테마가 이제 뭐냐면 피아제 이론에 이제 적용에 대한 비판이야. 요때 피아제 이론은 그는 그 동화 조절 평행이 아니라 감각 동작기 뭐 전조적 구체 연령 발달 등의 비판이죠. 역학과에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비판하냐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요것도 이제 크게 소극적 비판과 근원적 비판이 있어요. 비판의 내용도. 소극적 비판은 역사적 사고 발달 단계에 존재하지만 가설 영적 사고가 아니다. 그런 비판이고요. 그 다음에 근원적 비판은 피아제의 발달 단계를 부정하는 거죠. 아예 이거는 역사과에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소극적 비판은 역사과에 적용할 수 있지만 가설 영적 사고가 아니라 주로 이제 열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뭐냐면 기납적 사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예, 구체 조작기에 해당한다. 형식 조작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소극적 비판을 보면 가설 영역적 법칙을 이용해서 형식적 사고를 추정할 수 없으며 역사의 증거는 과학적 증거와 전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 역사는 열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이 없는 구조죠. 그 과학이나 수학처럼 이렇게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 그 과학처럼 가설 영역적 사고가 아니라 기납적 사고가 더 중요하고 그 역사적 기능은 개인 판단 경험에서 각오를 해석하는 거다. 그래서 학생은 개방적인 대답을 유도하기 때문에 역사에서 정답이 없다. 가설 영역적 사고가 아니라 구체적 조작기에는 기납적 사고가 훨씬 더 나았다. 뭐 이런 내용이야. 근데 이건 뭐 나올 가능성이 없고요. 근원적 비판만 좀 파악을 해주세요.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공인력 기출문제. 예. 그리고 이제 요번에 나왔던 인증적 사고도 이 근원적 비판에 속해. 자, 그 내용을 보면 자, 역사 사고의 성격을 이제 얘기해요. 역사 사고의 성격은 가설 영역적 사고가 아니라 인증적 사고다. 그래서 관련된 사건의 공통 부분을 연결해서 상상의 망을 형성한다. 요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요 인증적 사고는 뒤에 인증적 사고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다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역사 사고의 성격에서 이제 또 본 게 뭐냐면 피아제 이론은 역사나 문학 같은 교과의 인지 절차를 무시했다. 이걸 뭐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것들 논리 수학적 지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 방법은 좀 있긴 있지만 주요 내용은 직감과 상상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구치성 발견보다는 행위의 합리적 이유를 규명하는 데 있다. 여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할렘의 실험 연구를 또 비판해요. 할렘이 또 실험 연구를 통해서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할렘은 학생들 학교 학습과 별 관련된 짧은 역사 서술 문장을 서술했고 질문의 타당성에 대한 방법성에 오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신뢰도는 확보할 수 있어도 타당성 그러니까 이제 타당성이 없다는 거야. 타당성이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IQ를 뭐냐면 IQ와 머리 크기를 가지고 비례를 가지고 이제 뭐냐면 나눈 대로 아니 머리 크기를 가지고 IQ를 낸다고 보여요. 그래서 머리 크기를 내고 IQ를 냈어. 그러면 이거는 정확히 측정이 가능하죠. 자도 이렇게 측정하면 되잖아요. 예, 측정이 가능한데 IQ하고 머리 크기는 상관없죠. 신뢰도는 높을 수 있어 타당성은 없는 거야.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할렘이 제시하니까 짧은 역사 그 질문들이 이런 질문들이 과연 애들이 이제 뼈아제 이론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애들의 사고방식 보여주냐?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머리 크기를 크다고 해서 IQ가 높다는 식의 교육밖에 안 된다. 방법론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요. 있고요. 그 다음 뼈아제 인지 발달 단계는 오히려 정보 처리 이론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 인지심리학 분야에서 나온 건데 정보 처리가 뭐냐? 교육과학 시간에 좀 배웠을 거예요. 자극이 들어와. 그러면 감각 동작 그때 이제 무한 용역 다 받아들이죠. 근데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는 그냥 자극만 들어도 감각 동작이 들어왔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뭐 귀에서 듣고 눈으로 본다고 해서 왜냐면 이게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 학생들이 딴짓거리하고 딴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학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주의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집중은 이제 단기 기억이 이제 또 넘어가는데 자 그래서 장기 기억은 뭐냐? M 플러스 M 메모리라는 뜻이죠. 메모리의 공간에 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5 플러스 마이너스 2야. 5 플러스 마이너스인가? 7 플러스 마이너스 2다. 메모리에 7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받아들이는 거야. 이거는 5에서 9까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단기억이 5개에서 9개야. 그래서 전화번호를 이제 펼쳐 놓고 전화번호 지금 없죠? 예전에 있었어. 막 전화번호에서 전화 그 목록들 쭉 있잖아. 그걸 순간적으로 암기하는 능력, 기억하는 것은 다 이걸 기억할 수 없고 5개에서 9개만 기억할 수 있는 거야. 요 한도 내에서만 기억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죠. 그걸 이제 뭐냐면 하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거기 의미하고 반복학습에서 암기를 위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요. 또 장기 기억이 있는 걸 다시 인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근데 이제 요 5개밖에 한데 단기 기억에서는 5개밖에 이제 뭐냐면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장기 기억에 메모리, 기억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 5개를 순간적으로 인식하지만 이 순간의 범위는 커. 예전에는 요것밖에 인식을 못 했는데 요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크기를 더 크게 인식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역사의 어떤 역사 사실을 이제 인식할 때 5개 순간적으로 5개 사실만 기억하지만 그 배경 지식이 장기 기억을 인출하면서 5개의 어떤 범위가 넓어지는 거야. 예. 그래서 크게 인식할 수 있어. 자,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역사 이해의 그 발달 구조론이 아니기 때문에 피아제 발달 단계 설명 부적절하고 뭐가 중요하냐? 내용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거야, 장기 기억에. 근데 내용을 많이 이해하고 암기한 아는 거 중요한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어. 왜냐면 내용 이해의 부분적인 측면만 강조한 거죠. 역사 이해. 예. 내용 이해. 그러니까 역사 이해에서 부분적. 역사 이해에서 내용을 많이 알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죠. 근데 역사를 잘한다고 잘하는 사람들은 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걸 분석하고 비판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잘하는 거죠. 그게 빠진 거야. 예. 이런 것들이 내용을 많이 알면 컴퓨터가 많이 알잖아. 메모리 용량 크잖아요. 근데 컴퓨터 보고 역사를 잘한다고 얘기하지 않죠. 왜? 분석, 비판 과정들을 못하기 때문에요. 해석 과정들을. 예. 자, 그다음에 역사 교수 학습 방법에서도 이제 뭐냐면 비판이 일어나는데 얘네들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형식적 조작과 구제 조작 단계는 구분이 무의미하며 어떤 시기든 가르치는 방법만 달리하면 역사 학습이 가능하다. 이런 시기에도 역사 학습 가능. 초등학교도 가능하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떠한 개념일지라도 필요한 것만 어떤 개념이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방법만 고안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간이에요. 이간. 적절한 교수 기술만 마련되면 아동들이 언제 어떤 개념을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한 방법이 뭐냐 이항 대비적 방식이죠. 이항 대비적 방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녹색책이 있어요. 녹색책. 이 사람이 이제 뭐 네오트의 모델을 제시한 게 이제 그 이항 대비적 방식의 그 한 가지 방식인데 뒤에 좀 얘기할게요. 파란 책에서는 이제 간단히 설명돼 있어요. 예.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성과 악, 사랑과 믿음, 용기와 비겁화 등 2개 대입된 개념을 가지고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항 대비적 방식이야. 그래서 예전에 한번 공인력 기출문제에 단군 신화와 관련돼 갖고 한번 나왔어요. 예. 그래서 곰이라는 얘는 위험 곰탱이고 그리고 호랑이는 납사빠르고 재빠르죠. 근데 믿음을 가지고 위험 곰탱이지만 열심히 그 마늘 먹기 때문에 얘는 인간이 되는 거고 얘는 성격이 급했기 때문에 도망쳐 나왔고 결국 짐승이 됐다.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항 대비적 방식이다. 자, 이런 이항 대비적 방식으로 설명하면 그 영역론자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고대사 부분은 좀 어렵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제 지역 환경확대법 관련된 내용인데 근데 환경확대법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가르침 방법만 제시하면 환경확대법은 고대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충분히 이런 이항 대비적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다. 고대사 상고사 부분도. 그래서 요거는 이항 대비적 방식을 제시해 갖고 그 피아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지역 환경 확대 접근법을 비판을 환경 확대법을 요거와 관련돼서 기출에 나왔던 거죠. 요걸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 이항 대비적 방식은 환경 확대법을 비판하기 위해서 제시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환경 확대법을 비판하는데 자, 환경 확대법은 자기를 중심으로 했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거잖아요. 인식 범위가. 그래서 내용 그 교과도 그렇게 조직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인데 그 내용을 보면 자, 가정, 이웃, 지역 사회 등의 개념 확대를 고려해
작성한 지역학대 접근법은 역사과 관련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성인의 이해 방식이 다를 뿐이지 어린 학생들도 구체적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추상적인 문제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 지역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제시한 방법이 이해한 대비적 방식이죠. 상고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예,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역사 교수학습본부에서 제시한 게 수평적 지체예요. 예. 그래서 수평적 지체가 뭐냐면 각 단계의 아동의 행동 방식 공통성이 있지만 각기 다른 성취 수준을 보이는데 이걸 이제 수평적 지체라고 해요. 이거는 수평적 지체라는 말은 연구론에서 주장한 게 아니라 삐아제가 주장한 거예요. 삐아제가. 왜냐하면 삐아제 이론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거든요. 각 단계마다 다른 특징들이 애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근데 삐아제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같은 단계라도 예를 들어 뭐 중학교 애들이 형식적 조작계에 속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중3 애들도 형식 조작계에 속하지만 가끔씩 몇몇 학생들은 형식적 조작계에 속한 학생들이 아니라 구체적 조작기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제 차이는 있다. 약간의. 근데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은 그 형식적 조작기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몇몇 학생들은 좀 약간 사회문화적 환경 등등 해갖고 좀 뒤늦게 나타난다. 이게 수평적 지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수평적 지체를 또 한 요인으로 또 설명해 검은칙인데 자 학생들 간의 차이도 있지만 또 뭐냐면 다른 학생들 간의 차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또 뭐냐면 학생 내부의 차이점도 있어요. 영희는 학생이 수학은 만점을 맞는데 역사는 뭐 50점밖에 못 맞아. 그럼 또 수평적 지책이 있었죠. 똑같이 다 잘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과목 간의 차이도 있긴 있어요. 인정해. 애들 간의 차이 좀 있고 성취 수준. 그래서 이제 삐아제는 이거 수평적 지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뭐냐면 통계학적으로 볼 때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거야. 작은 차이가 아니라 학생별로 이게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걸 뭐냐면 수평적 지체를 이제 비판하면서 너무 단계 사이의 통합성이 없고 확률적으로 너무 큰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각 단계에는 연령사의 변수가 많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약간의 차이와 그다음에 사람들의 차이는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수평적 지체는 개념은 근데 수평적 지체의 개념을 공격하면서 이게 조그만 차이가 아니라 너무 큰 개념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단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04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인증적 사고를 볼게요. 인증 사고. 자, 인증 사고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90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 90번이에요. 자, 인증 사고는 이제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죠. 예전에 기출에 나왔는데 요새도 기출에 나왔죠. 한 두세 번 나왔는데 예. 자,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인증사고를 처음 제시한, 그러니까 그 기원이 됐던 게 퍼스야. 퍼스고, 후에 이제 피스나 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셔나 부스. 이렇게. 근데, 이 퍼스는 이제 가설 추론적 사고 방식을 제시해가지고, 인증사고의 어떤 기반을 이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퍼스는 역사학자는 아니에요. 역사학자는 아니고, 어떤 사람이 과학 철학자야. 예전에 한번 과학 철학자가 설명했죠. 폭포나 햄페 같은 사람인데 어떤 이제 각 학문의 어떤 방법론을 철학적 연구하는 인식론이나 방법론을 철학적 연구하는 사람이 과학 철학자야.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피쇼고 그다음에 부스죠. 피쇼는 이 퍼스의 가설 영역적 추론을 가설적 추론을 기납적 추론과 결합을 시켜서 인증적 사고를 창시했죠. 역사 교육에 도입을 해서 인증사고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부스도 인증사고를 다시 이제 갖고 얘는 실험 연구를 했어. 실험 연구를 해서 검증을 했죠. 그래서 했다. 그래서 퍼스가 인증사고의 기원에는 가설적 추론을 제시했고 피셔는 이 가설적 추론에다가 기납적 추론을 거합시켜 인증적 사고가 됐고 그 다음에 부스는 거기에다 실험 연구를 해서 검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제 부수고 공사형 기출문제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나왔던 것이 피셔죠. 예. 그래서 피셔의 인증사고 특징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셔의 이해하기 위해서는 퍼스가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 자, 이 퍼스는 추론의 방식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세 가지로. 영업적 추론, 기하적 추론, 그다음에 가설적 추론 이렇게 있어. 예. 자, 영역적 추론과 기하적 추론은 많이 여러분들 익숙할 거야. 영역은 뭐예요? 공리가 있으면 대범죄 법칙이 있으면 그 법칙을 바탕으로 만약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주머니에 나온 콩들 모두 하얗다. 그러면 뭐만 찾는 거야? 주머니 속에서 하얀 콩만 찾아. 그래갖고 이 공은 하얗다. 근데 이거는 어떤 대전제 자체가 편견에 익숙해갖고 이제 편견이나 뭐 이렇게 너가 정치 신념에 따라서 이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지식 진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편견만 확증 편향만 일으킬 수 있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냐. 근데 기납적주는 뭐냐 하면 사례와 결과를 통해 법칙을 추정한 거야. 그래서 이 콩들은 이 주머니에 나왔다. 그래서 이 콩이 하얗다. 주머니에 나온 콩들은 모두 하얗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 뭐냐면 콩들이 이 안에 있는 주머니 속의 콩들을 다 보지는 못하죠. 근데 일부만 이제 찾아낸 것을 이렇게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한 것만 보니까 하얀 것만 나왔잖아. 그래서 이게 하얗다고 추론한 거잖아. 그래서 사례를 추출하다 보니까 사례에 나온 것들이 하얗기 때문에 하얗다는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성이 부족해. 그게 이제 이 사례를 대표적인 볼 수 있는 게 설명한 게 누구냐? 포퍼예요. 저는 포퍼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열린사회적이라는 책을 예전에 대학교 때 너무 많이 읽었어. 예, 그 책을요. 예. 그래서 이제 포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증 가능성의 어떤 것이 해야지 증명될 수 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이제 그 뒤에 있는 뭐야? 인식사고가 또 관련돼 있는데 포퍼가 이제 주요 반증 가능성이 뭐냐면 자 보통 우리가 하얀 백조는 하얗다라고 하잖아. 그 결론이 일으킨 게 뭐냐면 모든 백조도 예전에는 되게 하얗거든요. 다 하였어. 얘네 다 하였어. 네. 근데 갑자기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하얗다는 걸 인식한 거야. 근데 다른 지역 갔더니 우연찮게 뭐냐면 그건 소수지만 하얀 백조 외에도 검은 백조가 나타난 거야. 이렇게. 예. 그러면 예전에는 하얗다고 인식했는데 검은 백조가 됐으니까 어떻게 백조는 하얗다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기납적 추론은 뭐냐면 이 모든 사례를 다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예외적인 반증 가능한 것들이 탁 하면 이게 깨지게 되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확실성이 좀 부족하다. 모든 사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도 존재할 수 있죠. 지금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확실성이 부족하다라는 게 이유고요. 그래서 이거 가설적 추론을 볼게요. 이걸 기축법이라고 하죠. 이건 좀 약간 예매할게. 이게 뭐냐 하실 분도 있는데 잠깐만요.